C3 세션의 주제는 청년, 공생지능의 현장을 경험하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전통적인 취업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동기, 그리고 그 여정 속 시행착오와 배움을 살펴보고 이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임서정 한성대학교 특임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고 박재병 케어닥 대표이사님, 마르셀로 콰우틀레 세고비아 국제노동기구 본부 프로젝트 매니저님, 조성진 큐어버스 대표님이 발표와 토론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서정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성대학교의 특임 교수 임서정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재 포럼 2025 C3 세션에 청년 공생지능 현장을 경험하다 함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세션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우리의 일자리, 학습,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이 어떻게 기술의 소비자를 넘어 공생의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일자리를 바꾸는 시대를 넘어 AI와 함께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주체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는 바로 그 현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재병 케어덱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리고 마르셀로 콰틀레 세고비아 아에로 본부 프로젝트 매니저님입니다. 조성진 큐어버스 대표님입니다. 세 분의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고 직접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질문 시간을 늘리기에 우선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있은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좌장으로서 진행하는 토론과 실시간 Q&A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재병 케어닥 대표이사님의 발표를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케어닥의 대표 박지병이고요. 그 케어닥 창업 과정 여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중위를 전역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한국 들어와가서 노인돌봄 플랫폼을 현재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시리즈 C 단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제가 창업 전에 고민했던 거는 20대 때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나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청년으로서 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춘기가 좀 늦게 왔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 부시맨들 이야기를 보면 남아공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 뭐 콜라병 부시맨 이야기로 많이 유명했던 분들이죠. 이분들 이야기를 보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서 해결되는 것과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 그래서 저는 그 남아공 원주민이 말하는 그 큰 배고픔에 좀 목말라서 한국이라는 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거는 돈을 벌면 뭐 할까? 사랑을 받으면 부자가 되면 유명해지면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이 뭘까에 대한 좀 고민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장교 전역 시점에 고민했던 거는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이분의 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창업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내가 오렌지랑 핫도그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챌린지를 한 걸 보고 나도 이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는 무전여행을 하겠다 해서 한국이라는 걸 떠나서 말 그대로 거지로 세계를 3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취업하지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고요.
근데 문제는 남중남고 경남 진주 시편면 도구리 농사짓는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을 안 가본 사람이, 휴가 또 못 가본 사람이 외국을 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어떤 순례와 방랑을 생각했었는데 유흥과 여가로서 준비했던 퇴직금을 탕진하고 한국에 돌아갈 거냐 아니면 다시 뭔가를 할 거냐여서 무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게 할 수 있는 일이 정규직을 구할 수 있는 줄 아는데 못 구해서 신문팔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팔이부터 하다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노숙자랑 친해져서 노숙자를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 하다가 이들의 삶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노숙자로 저희가 일주일간 살기도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고자 했고,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하자라고 해서 우전 여행을 하면서 히치하이킹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면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마약상, 매춘부, 대통령, 기업인들을 세계 곳곳에서 만나면서 자급자족 여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유명한 사람도 만나보자라고 해서 남미에서 우루과이 대통령도 만나고, 나중에는 오바마를 만나야 이 여행을 끝낼 것 같다라고 해서 오바마를 만나려고 백악관에서 한 달간 시위를 하다가 당시에 그 비밀경호국에 잡혀가기도 했던 그랬던 경험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한 짓들을 하니까 조금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매체 인터뷰도 하면서 쟤는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강연도 하고 막 책도 쓸 준비도 하고 막 했는데 나는 여러 일들을 했는데 뭘 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뭘 하지보다는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결실이겠거니 했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창업했는데, 무전여행 하던 사람이 여행사를 창업했어요. 돈은 좀 벌렸는데 좌괴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행 3년 동안 호텔을 잡은 적이 없는데 호텔을 팔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러니가 있어서 이거 말고 좀 의미 있는 일 하자. 그 돈을 번 걸로 그 쪽방 할머니들 봉사단체를 자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하다 보니 제도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됐고, 이 할머니들 속에서 80대 아버지를 케어하는 30대의 저를 보면서 이게 나의 문제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행사를 공동 창업했는데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다시 가짐을 하자라고 해서 머리를 밀면서 아예 그냥 나는 공동 창업 말고 100% 나의 지분으로 창업하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달리기 앱이었는데요. 달리기를 하지 않는데 달리기가 트렌디하고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달리기 앱을 창업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했던 문제가 뭐냐면 너 쪽방 봉사단체 하는데 거기서 문제를 찾아보면 되지 않냐라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게 아니라 짜장면 먹는데 리뷰 4.2냐 4.3이냐로 싸울 때 요양시설이 짜장면집보다 2배가 많아요. 왜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느냐라고 해서 요양시설 찾기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시작을 했고, 그 위에는 직원들 뽑으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데모데이 같은 행사에 투자자들한테 회사를 설명하는 계기가 됐고 첫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보험사들과 계약 확장, 그리고 병원과 계약, 그리고 최근에는 시니어 하우징을 짓고 개발하는 영역에서, 즉 달리 노숙자 그리고 신문팔이, 그러다가 여행사 창업자, 그리고 앱 개발하는 회사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회사로 성장 확장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왔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유나 어떤 내용들은 뭐였냐면 시니어 케어 전공사자, 즉 사회복지 전공이 아닌데 왜 시니어 케어를 창업 마이트로 골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봤던 문제는 이 한국 사회가 다들 바쁘시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직장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자녀들이 효행담과 효도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게 돌봄을 아웃소싱하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본 것 하나.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 시니어 섹터에서 유니콘이 나온다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니콘이 된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쪽방 봉사단체 1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1억 넘게 썼는데 다들 기회만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하지 않더라고요. 고질적으로 노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저품질의 문제, 파편화된 문제 이런 것들을 왜 해결하지 않고 다 돈만 벌려 하나. 즉 너무 이 노인 돌봄 문제가 크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문제, 언급하지 않는 문제, 정치인들도 어떤 시군구 지자체장들도 노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예 정책적으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문제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 어떤 과제이자 미션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창업한 지 만 8년이 됐는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문제가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아까 보신 것처럼 바닥부터 여행을 시작했고 한국 들어왔더니 또 7년 아무런 인맥도 연고도 없는 상태로 한국에 왔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많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더 아프시기도 했고 이슈가 많았지만 치매 할머니를 케어했던 경험들, 중풍을 겪으셨던 아버지 이런 맥락에서 포기해야 하지 않을 이유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다른 창업자들이랑 다르게 돈 벌고 어떤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기보다 문제를 해결하자를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타 창업자 혹은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바닥 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창업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무전여행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무전여행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돈을 쓰지 않는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한테 공동창업자 2명이 더 있었는데 월급을 최소한을 주고 저는 안 가져가고 주말에는 벽돌 나르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버티는 모드로 했고, 그러다가 초기에 제 개인 신용을 걸어서 담보를 하고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보험사와 은행들한테 투자를 받았고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들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모델의 발전은 저희 초기에는 요양시설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왜 짜장면집 정보는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많은데 요양원과 개인 간병인에 대한 정보는 없느냐, 이 문제를 저희가 파악해서 확장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돈은 못 벌었어요.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니니까. 근데 그걸 바탕으로 트래픽이 생기니까 저희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시설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즉 정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인 인구 1,000만 명인데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구는 9% 8%밖에 안 돼요. 즉 90% 있는 사람은 사비로 사람을 부르는 시장, 즉 간병인을 O2O로 불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저희가 개인 간병인 교육 매칭 서비스로 확장을 하게 됐고, 그거를 O2O로 하다가 병원으로 확장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보험사한테 팔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퇴원하시면 홈케어를 하게 됐고, 집에서 서비스가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정부 급여 서비스로 확장, 그리고 집이라는 걸 저희가 남의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을 짓자고 실버 타운 시장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과거에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 섹터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시장이 다 쪼개져 있었어요. 고민해 보시면 이게 간병이 뭔지 요양이 뭔지 요양원은 뭔지 요양병원은 뭔지에 대해서 자녀분들은 모르십니다. 왜냐? 공부하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공부하면 마치 부모님이 미리 아프실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아픔 과정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굉장히 갈급하게 당면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한 회사가 이걸 다 준비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통합하고 연결하는 국내 최대 시니어케어 인프라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확장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어려웠던 거는 저희는 대면 비즈니스인데 코로나가 창업 초기에 터졌어요. 그래서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3달 정도 이제 매출이 안 일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간병요행을 저희가 버티느냐 각자 집에서 버티느냐 이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님 케어를 더 이상 집에서 케어를 못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코로나 2주 중간에 저희 수요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저희는 청결한 간병인을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저희가 회사를 더 성장시켰고, 내부적으로 좀 고민됐던 거는 시니어 섹터라는 건 좋았는데 이 요양시설 찾기라는 걸 통해서 돈을 어떻게 보냐에 대한 고민이 초반에는 컸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장, 투자금만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정말 돈을 벌 거냐에 대한 고민들로 확장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어떻게 시장을 선도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로 쭉 확장됐지만, 가장 계속 고민되었던 거는 어떻게 우리 임직원들을 계속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사람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즉 제가 가진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잘 전달할 거냐가 계속 창업 8년 내내의 고민이었고요. 실패했던 거는 경쟁사가 항상 저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슈들은 따라왔던 거고, 가족과 지인들과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멀어지다 보니 제 사업 잘 나가지도 않는데 제 상업화해서 잘 나간다고 하더니 친구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사업을 하면서 본질과 도구, 이 사업의 본질은 뭐였고 도구가 뭔지가 매번 따라다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을 선도하게 된 거는 시니어 케어업을 과거에는 사람 매칭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의식주를 관리하는 업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재정의하는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경쟁사랑 좀 다른 패턴과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가게 된 것 같고,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고하고 책도 내고 강의도 하면서 점점점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시장을 좀 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는 아시겠지만 시니어 케어 섹터가 크고 성장한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기려면 대기업들은 돈은 많으신데 뾰족하게 고객들을 만나는 건 안 하세요. 고객을 대면 한 분 한 분 케어하는 건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서 더 고객을 만나고 더 접점을 하자, 즉 스타트업으로서 가져가야 될 맥락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뾰족하게 해서 자본의 힘으로 이길 수 없게끔 가져가는 부분들로 저희가 가져갔고, 그래서 저희가 선점을 했고 선점한 부분들을 지키는 걸 뾰족하게 하는 부분들로서 좀 지키는 전략을 가져갔고, 최종적인 제가 꿈과 방향은 뭐냐면, 이 옛날 시골에 대가족일 때 상조장례라고 하는 문화가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 가족이, 온 마을이 100명씩 케어하는 이런 거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상조업이 들어오면서 그냥 돈 내면 모든 절차가 준비되어 있어 상주로서 부모님을 보내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처럼 노인 돌봄업도 우리는 중요한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노인 부양 부담이 매년 커져요. 근데 커지는데 아시겠지만 똑똑한 분들은 먼저 도망갑니다. 근데 먼저 도망가면 엑소더스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노인 돌봄을 나는 해야 되지만 내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가의 멸망 시나리오, 소멸 시나리오가 다른 것도 아니고요, AI도 아니고요, 노인 부양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인구에 대한 추계는 보시는 것처럼 1988년도에 주판으로 계산한 인구의 추계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맞았어요. 2021년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을 찍고 인구 감소할 거다는 내용이 맞았죠. 앞으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본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즉 노인복지 예산 30조, 장기요양 예산 30조, 합치면 60조죠. 근데 노인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100조, 200조까지 성장할 겁니다. 이게 반도체처럼 투자인가요? 아니죠. 다 소비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 행위를 위해서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복지로서가 아니라 이 메리어트 호텔처럼 이 30조 플러스 30조
국내에 메리어트 호텔 같은 글로벌 회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이기 때문에 이걸 비즈니스로 키우자라고 봤고, 이거를 사업부국, 케어부국이라는 형태의 저희의 미션과 비전으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는 과거에는 노숙하던 거지였고 신문팔이였고 한국 들어와서는 그냥 비영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의 대표이자 부동산 시행하는 사람이 됐고, 아시아 기업의 아시아를 리딩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성장하는 것처럼 제가 계속 그릇을 깨고 키워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후배님들도 이런 부분들로서 스스로를 정의하기보다 하고 싶은 걸로 나를 정의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병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재병 대표님은 사회 문제를 창업의 동력으로 삼아서 실버 산업을 혁신한 대표적인 청년 기업가입니다. 오늘 또 대돌봄 시대를 이끄는 민간의 혁신의 모델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르셀로 쿠아틀레 세고비아 아이에로 본부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십니다.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That was a very, very inspiring presentation. And I'm very curious about that work because I am managing a project on labor markets and aging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ere I work. But this time I will speak about youth employment because this is the topic of this session. So it is really a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in Seoul with so many people who will be contributing to defining the future of work. My presentation, as you can see, is titled Youth, AI, and Decent Work in the Digital Age. And it really starts with a simple question. Are young people building AI's future or serving it? On screen, you can see two different realities. On the left, you can have students from a Korean technical institution that use an AI teaching assistant to review programming concepts. These are young people building AI. On the right, you can see an internet cafe in the Philippines where young people work as data labelers for AI models. These are young people serving AI. Everywhere I go, I see both realities. Some young people create and innovate, as we have seen in the previous presentation, but others sustain the hidden labor that keeps AI running. They are both part of the same system, yet their prospects are worlds apart. And that's what I call the new work divide. Now, a UN survey in 2022 showed that 93% of young people view AI positively, and 80% use it daily, but yet only 1/3 of them received formal training to use it. Young people are surrounded by AI, but most have not been prepared to use it productively. And that gap really matters. 2 years later, in 2024, another UN global survey asked young people if they felt ready to work in an AI-driven labor market. 45% said yes, 35% said they were not sure, and 20% said no. These answers do not reflect a lack of talent or curiosity. Rather, they reflect a lack of access. Access to training, to infrastructure, to guidance, and to opportunity. And that is the readiness divide. The encouraging news is that 85% of Gen Z and millennials seek meaningful and purpose-driven work. And research shows that using AI in learning or entrepreneurship builds confidence and creativity. The challenge is therefore not to convince young people to use AI productively, but rather to ensure that they can have equal access and opportunity. Research conducted by the ILO, where I work, and also by the World Economic Forum, shows that few jobs are fully automatable. Most of them will be AI-assisted, but not AI-replaced. So we're moving from automation, where machines handle routine tasks, to augmentation, where AI enhances analytical and creative skills, and finally to symbiosis,
where humans and AI collaborate.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we will use AI to replace young people in labor markets or where we will empower them. And here we can see some graphs for the US labor market. Since 2022, employment in the US for 22 to 25-year-olds in AI-exposed sectors, including computing, business, and legal occupations, has fallen by about 13%. That is the orange line in the graphs. But older workers' jobs remain stable or even rise in some cases. And why? Why is this? Well, it's because tasks of entry-level jobs are the first to be automated. On the contrary, tasks performed by more experienced workers are harder to automate and require supervision. The message here is that experience protects, while inexperience exposes. And most young people are inexperienced, and therefore most exposed. AI can push youth into self-employment, also known as necessity entrepreneurship. They become entrepreneurs not because they want to, but because they have no choice. And this is when jobs lack due to automation and other structural factors. But it can also pull them into 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hip when enabling environments exist, augmenting their capacity. The same technology can either deepen inequalities or unlock innovation. Automation or augmentation, that is a choice,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support systems. And here we can see a map with the global north countries in blue, where young people use AI to innovate, to be autonomous, and to earn more. And in the global south, the countries in red, thousands of young people work for AI as data labelers and content moderators on their very poor working conditions, like the picture I showed you in the beginning of my presentation from Philippines, but also in other countries like Kenya and other regions. And these working conditions are not only affecting their livelihoods, but also their mental health. And most young people working in these type of occupations do not have access to social protection coverage. So no health benefit, no paid leave, no retirement, no nothing. So while AI is becoming global, opportunity is not. And here we can see what factors shape youth entrepreneurship supported by AI, where connectivity, digital skills, access to finance, and mentoring come together. Youth can experiment, can innovate, and scale up their business ideas. But licensing costs, weak data systems, unclear regulation, and even gender gaps still hold many back. The question is not whether young people have ideas and dreams, because they do have them, and we have seen it. It is whether enabling systems exist to support them. That balance will decide if AI entrepreneurship becomes a path to inclusion or just another entry barrier that increases inequalities. And here we can see how AI can accelerate youth-led innovation. It all begins with an idea for a product or service that can be supported by AI, including market scans to see to what extent there is demand for that product or service. Then comes the AI boost, cutting time and costs, helping young innovators test and improve faster. Finally, the prototype to launch stage. The product is refined and ready to scale. So research shows that AI allows tasks to be completed about 40% faster and improves output quality by 18%. It also boosts confidence and learning because you'd see that their ideas materialize faster, and we all know that young people like to move fast. So AI can act as creative accelerator, turning youth imagination into market-ready innovation, but only and only if they have access to the tools and support that they need. And that is the issue, because we all know that institutions move slow. At least they move slower than young people. AI adoption in training organizations is expanding fast, but it remains uneven across countries.
Only half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OECD countries, which are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use AI. For instance, Korea Job Care is one of the few examples of a public employment services that use full-scale AI. And most gig and platform workers still lack social protection coverage. So while young people adapt quickly, the systems meant to support them lag behind. Closing that gap is the next frontier for decent work in the digital age. And maybe that is the real challenge. Training, innovation,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still work in silos. Data systems do not flow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And startup support rarely considers mentoring and ethics. And even where public employment services have been digitalized, they lack shared intelligence with other institutions. We have digitalized almost everything except cooperation. And the result is that we have duplicated efforts, fragmented data, and lost opportunities. Of course, this doesn't mean that we are not doing anything. The UN,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s, and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NGOs, are working hard to support young people in labor markets and in entrepreneurship. But there are many initiatives that are disconnected and that do not use a holistic scope. Real impact requires 5 things. Equipping young people, including young entrepreneurs, but also teachers and career guidance officers with AI and data skills. Enabling institutions to share data across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Empowering young entrepreneurs with funding and ethical mentoring. Engaging public employment services as real-time labor market intelligence hubs. And of course, extending cooperation across generations, because innovation builds on experience. This is inclusive symbiotic intelligence, where technology connects systems, generations, and ideas. If countries implement symbiotic intelligence, progress can be achieved relatively fast. And I want to give you an example here. In 1 year time, we can train 1% of national youth in AI and data literacy through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s. We can connect 10% more rural youth to broadband and decent job platforms. We can fund youth-led AI solutions with mentoring. We can equip public employment services with AI tools to support career forecasting. These are not distant targets. These are practical steps every country can take, including in the global south. The real test of symbiotic intelligence is therefore not technological. It is systemic. It depends on whether education, innovation,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systems connect to enable each and every young person to unlock their potential. By doing so, AI becomes a platform for inclusion. So the question I asked in the beginning of my presentation, are young people building AI's future or serving it? The answer depends on us. If we invest in coherent systems that give young people access, voice, and protection, they will not serve algorithms. They will design them. If they are supported, they will not only adapt to technological change, they will drive it.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20분씩 드렸는데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나중에 질의 답변할 때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르셀로 매니저님께서는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잘 설명해 주시고 특히 청년 세대가 AI의 수혜자이자 또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면 교육이나 고용 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호 간의 이런 연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성진 퀴어버스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큐어버스 대표 조성진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저희 이제 제목에서 사실 이제 저희 청년을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 강연을 좀 준비를 이제 했으면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전 되게 많은 청년들이 와 있을 줄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도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앞에 이제 케어닥 대표님께서 창업하신 스토리랑은 조금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구자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제 기업, 신약개발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공생의 지능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은 생명공학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의학화학을 전공했고요. 분자 하나를 바꾸면 질병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할 당시에 그 지식이 환자한테 닿지 못하면 그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과학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유기화학에서 출발해서 의학화학으로 옮겨간 여정이 있었고요.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 반응을 예측을 하고 실패를 이제 거듭해 가면서 배우는 과정,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이제 분자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사 졸업 이후에 저는 한 20여 년 동안 한 산학 연병의 그 신약 개발에서 실무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뭐 박사 마치고 포스닥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제약회사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어떤 신약개발 국책연구소 등에서 이제 다양한 신약개발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포스닥을 갔을 때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박사 마치고 그 생명연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한테 제가 미국으로 포스닥을 가고 싶다. 그래서 지원 메일을 한 100여 개 이상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립대에 이제 약물 중독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 3년간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저 약물 중독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이때의 심정은 약물 좀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되게 암담한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과 함께 칠판 앞에서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리던 시절인데요. 이 전통적인 의학화학 방법으로 하나하나 화합물을 설계하고 합성했고요. 이게 이제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그런 약물 개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지금 큐어버스의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SK 바이오팜에도 한 2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막 해야겠다는 그런 붐이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도에 그런 붐이 일기 시작했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국내에 신약 개발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는 기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K-MEDI 허브라는 그런 기관이 설립이 됐고요. 여기는 신약 개발 지원 센터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제 원스톱 그런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실제로 약이 되지 못한다 그런 실제로 약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요. 이 혼자서는 어떤 약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그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공생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여기에서 지금의 그 큐어버스의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창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키스트에 있는 그런 바이오스타라는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였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로서는 연구만 하는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연구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그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트의 내각연구소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런 키스트의 인프라나 어떤 멘토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창업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21년도에 창업을 했고 뭐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착실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많은 성과들도 저희가 이루었는데요. 뭐
당연히 신약 개발 회사니까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파이프라인을 임상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임상을 진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약 회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마일스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0여 명의 그런 그 작은 인원의 그 조직이긴 한데, 이렇게 작은 인원의 조직으로 자랑스러운 그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큐어버스에 한 10여 명 되는 젊은 연구자들 플러스 저희 행정 직원들이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CSO, CFO, 평균 나이가 저희가 한 40대, 지금은 약간 40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젊은 팀이고요. 이 키스트의 내각연구소라든지 저희 큐어버스의 신약연구소, 그리고 경영지원본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되어서 전국의 대학 연구소와 협력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제 공생의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키스트, 그리고 IBS,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K메디허브, 여러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하고 기술이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공생지능의 첫 번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신약 개발의 그런 로드맵입니다. 상당히 길고 상당히 리스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한 10,000여 개, 20,000여 개 정도가 시작해서 하나의 약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니까 여기 앞에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캔디데이트를 발굴하고 비임상, 초기 임상 단계까지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사실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이 끈기와 협력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신약을 세상에 내놓는 데는 약 최근에 더 커져가지고요. 원래 한 2조 원이었는데 한 3조 원, 그리고 기간은 한 10년에서 한 지금 이제 한 15년까지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90% 정도는 실패하고요. 그게 사실 실패의 비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실패의 비용을 줄이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 실패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I 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 기반 접근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신약 승인 건수를 보여드리는 표고요. 사실 이제 과학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개수거든요. 작년에 한 40개 정도의, 한 50개 정도의 신약이 되는데, 정말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지만 성공의 확률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기술의 발전이 곧 혁신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제 큐어버스는 이 패턴을 좀 바꾸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서 보시는 라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큐어버스의 철학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구조, 그리고 올바른 방향, 그리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올바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저희가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또 하나의 신약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공생지능이 바로 이 구조 안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난치성 뇌질환에 집중하는 회사이고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등이 있고, 앞에 이제 케어닥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과 수반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라든지 약물 부족, 그리고 우수한 효능, 안전한 치료 옵션 등이 사실 없는 그런 치료제 개발 분야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사실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 특히 이 뇌질환 관련된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요. 저희는 누군가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큐어버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큐어버스는 한 4개 정도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CV01, 02는 이제 뇌질환과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0304는 항암 타겟의 신약입니다. 이 모든 후보물질들은 국내 특허를 이제 확보했고요. 각각 다른 이제 기전으로서 난치성 질환 치료에 정복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이제 저희 가장 핵심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서 이걸 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CV01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고요. 이 치료제는 뇌세포 내에 있는 이제 특정 기전을 통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이렇게 이제 왼쪽에 나온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쓰고 있던 약물은 뭐 치료제라기보다는 그냥 증상 완화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약물이고요. 최근 들어서 레캠비나 엑슬라 같은 그런 항체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약물도 효과 측면에서는 한 30% 정도의 인지 개선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30%의 환자도 또한 나머지 30%는 또 뇌부종이라는 그런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적인 효능과 제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 약물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과 달리 이 뇌세포 자체의 이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CV01이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이고요. 저희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반응으로서 손상된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NRF 신호를 활성화해서 세포 내에 있는 그 방어 체계를 회복시킵니다. 단순히 질병을 이렇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본 경로를 되돌리는 약을 목표로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치매 치료제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CV01을 투여한 치매 그 마우스의 공간 기억을 능력을 시험하는 그 시험인데요. 사실 이 실험이 되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실험입니다.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실험이어서 사실 이제 저희 약물을 투여하고 이게 거의 정상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정말로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이 돌아오는 그런 생생한 장면이었다고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현재 이제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단해 투여 SAD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한 5년 이후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시판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노인성 질환들을 케어할 수 있는데 꼭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물을 저희가 이제 개발 중에 지난해 이탈리아의 이제 안데니 파마라는 큰 글로벌 회사에 약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되게 한 10명 남짓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로는 상당히 큰 성과였었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단순한 금액보다 중요한 게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의 성취가 아니라 이 한국 바이오 생태계 전체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저희가 키스트 연구소 기업이기도 했고, 이제 또 과기부에서도 그 성과를 되게 크게 생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셨고, 마침 이제 MBC에서 저희가 같이 공동 창업자가 저랑 한 30년 정도 같이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었던 공동 이제 사업자인데, 공동 창업자인데, 이 좀 과학자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좀 돈도 벌고 치료제도 만들고 이런 스토리를 좀 후학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스토리로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MBC에서 9시 뉴스에서 이렇게 저희들 또 취재를 또 해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이제 저희는 저분자 혁신 신약 개발 선도 기업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요. 이제 근데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집요함, 젊은 연구자의 도전, 그리고 서로를 믿는 자율적인 문화가 큐어버스의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의미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세대는 기술의 사용자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설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큐어버스는 그 여정을
과학의 언어로 계속 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조성진 대표께서는 과학자이자 창학가입니다. 좋은 구조가 좋은 가치를 만든다는 그 철학을 통해서 현재 난치성 질환의 혁신 신약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와 기술, 윤리를 통합하는 공생의 지능이 이 시대에 있어서 청년 혁신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 발표를 다 들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격적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에게 제가 미리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공통 질문 드린 게 있는데요. 그 공통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과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더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적으로 제가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과 관련된 부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기술이 사람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는 시대에 청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돌봄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연구개발의 실험실에서도, 노동시장 전반에서도 인간의 손과 머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케어더그 경우를 봤을 때 AI 기반 돌봄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큐어버스는 AI를 활용해 신약의 분자 구조를 분석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청년의 일자리에 질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에서 청년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일의 의미를 다시 설계하는 세대로서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고,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산업에서는 인간의 공감 능력과 판단이 여전히 핵심 자산이고, 바이오 산업에서는 인간의 윤리적 통찰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 사회에서 청년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는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각자의 산업 영역에서 보았을 때 청년이 기술과 공존하며 새로운 일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기업이나 국제기구, 정부가 청년의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재병 케이닥 대표이사님부터 이렇게 세 분 답변해 보실까요? 예. 네. 조금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되긴 했는데,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 답을 내려보자고 하면, 그 AI가 그리고 사람이 다른 부분은 AI는 이미 학습이 되어서 아마 제품으로 출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나 기술 기계에게는 실패가 용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에는 사실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청년한테 우리는 지금 좀 기대하고 키워야 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를 좀 많이 해보라. 그리고 실패해서 경험을 얻어야 하는 건 아닌가. AI가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더 반대로 우리는 필드에서 일반 세계에서 바깥에 나가서 더 경험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그러면 연결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국제기구, 정부나 기업이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는 실패가 용납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수가 용납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저처럼 뭐랄까 실수도 하고 바닥도 가보고 이런 시행착오 우여곡절을 하는
부분들이 장려되고 권장되는 문화가 AI 세대, AI 시대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과 AI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고비아 선생님. 네. Thank you for a question. I would like to build on of what my previous co-panelist has said, because part of being a young person is trial and error, and that's how we learn. And incidentally, that's also how machines learn. AI is not some sort of magic. AI models are trained, as we all know. Sometimes if we ask a machine, is this a dog or is this a cat? In the beginning, they will not be able to give us a right question all the time. So we need to train them so that they understand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dog and a cat. And for young people, it's the same. We need to allow that young people make mistakes, take risks, so that they can innovate. But I would like to focus my answer on the role that we have, in particular in my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not limited to it, beca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no other thing than the reflection of what countries want us to do and the reason why they want us to exist. So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at we promote is that we ensure to have a human-centered development, human-centered future of work. And how is this human-centered future of work established? Well, for young people, the first thing we say is that they need to be co-creators of the future, not just spectators. But in order to do that, they need to have core competencies, such as digital and foundational skills, socio-emotional and technical and ethical reasoning. And this is very important, as we have heard from the care sector. A machine will never replace empathy. And of course, adaptability and lifelong learning, because technology is changing very fast. But this will not happen magically. As I mentioned during my presentation, we need integrated skills and employment ecosystems that link education, training,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We also need institutions that provide social protection for young people so that they can take risks and innovate. It is not the same thing to take risks knowing that you will end up without a penny in your pocket than if you know that whatever happens, you will at least have some sort of livelihood support from institutions. And last but not least, inclusion and voice in decision-making bodies. So whether it is governments, business associations, even trade unions, young people can express their views because in the end, they will be the ones who will be leading thes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near future. So I would just like to conclude this answer with a guiding principle that innovation is not an objective. Innovation is a means for something. And the means, the meaning, is determined by youth. Thank you. 예, 조성인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 저 슬라이드에서도 좀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AI가 이제 사람의 일을 대신 하기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인간이 약간 특히 청년이 더욱 인간다워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기술은 계산을 하고 그렇지만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무한한데 거기에서의 방향은 인간이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언젠가 또 이 AI한테 깨질 수 있을지 또 좀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청년 세대가 어떤 그 의미의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보다는 AI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일을 정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저희 큐버스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AI가 분자 구조를 설계를 하는데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최종 결정은 어떤 환자를 도울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결정 같은 것들을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의 직관
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의 역할이 기술의 이용자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세대가 되면 좋겠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선 개별 발표자한테 플로아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개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고비아 매니저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왜 젠더 믿음이나 갭은 줄어드는데 동료 네트워크나 멘토십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Yes, well, gender is a big issue. And in case of technology, we can see a very clear thing, which is that i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omen are not active in what we call STEM occupations. So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Why is this? Because when little girls are growing up, and actually this is interesting data documented by UNESCO, they perform better than little boys in mathematics and physics and chemics. But when it comes to the labor market, they diverge and start doing something else. And why is this? Because little girls grow up hearing things like, well, you're a girl, you have to do things that girls do, right? And usually engineering, mathematics are not associated with girls. And that is a big issue. So I think that gender trust, when employers hire someone to be an engineer, they could have some sort of bias not to hire a woman and prefer to have men, even if they're more competent. But if I understand the question correctly, peer networks and mentorship can solve this. Why? Because institutions, for instance, universities, schools, that are more progressive and that are bringing social change in many societies can encourage girls, teenagers, to take on occupations in STEM jobs. They can tell them, yes, of course, you can work as a hairdresser, you can work as an engineer,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Just you need to work hard. And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we need to explain to little girls, to teenagers, that they can be engineers, they can be astronauts, they can be presidents. Luckily, we have more and more female figures in the public scene that can inspire that. But it is not a given, and mentorship and networks will be very important to continue supporting that process.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박재병 대표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혹시 일하면서 혹시 중간에 회의감이 들거나 또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없었나요? 여행이 도움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의지가 떨어지거나 다짐이나 확신이 무너졌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몇 번의 실패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나 하여튼 그런 극복법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회의감 혹은 이슈가 생겼던 부분들의 문제를 보면 저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매칭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어떤 본질이라고 보면 자녀가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인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컨디션이 일단은 대부분 안 좋은 케이스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서비스의 본질은 뭐냐면 어르신이 결국에는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어제보다 내일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서비스가 전체 풀로 흘러가는데 저희의 퀄리티와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벤트는 무조건 발생해요. 넘어지시기도 하고 사고 나가시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는 욕을 먹어요.
일종의 욕바지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초기에는 우리는 정말 1부터 끝까지 어떤 뭐 문제는 없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욕을 먹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근데 조금 문제를 인식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나서 자녀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왜 모르겠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아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서야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아직 이걸 포기할 때는 이르다. 아직 우리는 이 산업에서 바꿔야 될 게 많겠구나. 아주 크게 노인 돌봄 산업에 대한 전반의 인식을 바꿔야 이 산업이 더 성숙된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힘들었던 부분들에서 좀 기회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더 찾았던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는 절대 대기업이 오랜 기간 이 시장에서 마켓에 어떤 드리븐하거나 리딩 플레이어로서 성장을 못하겠구나. 왜냐? 욕을 먹을 때 그분들은 돈을 지키지 이 미션을 지키려고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성진 대표님께도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새로 창업하고 싶으신 분 같습니다. ADHD나 도파민 문제를 중심으로 질병에 대한 약을 개발하신데도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뇌질환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는 다 관심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약물을 개발할 때는 항상 이제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조절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고 이제 약물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그 약물을 개발했을 때 그게 시장성이 있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언맨 니드들을 이제 메디컬 언맨 니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물론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뭐 그냥 답으로 얘기하자면 관심은 있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타겟들도 저희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떠한 유효 물질 그리고 물질들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 뭐 향후에 진행을 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또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세 분들 모시기도 쉽지 않고 또 지금 사업에 대한 또는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지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우리가 이 제도도 같이 이해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박재병 케어닥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케어닥의 모델은 돌봄을 복지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혁신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돌봄 일을 힘들고 또 보수가 낮은 걸로 인식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봄 이꼬르 전문직이라는 인식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케어닥은 청년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운영자, 데이터 관리자, 품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경력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돌봄 분야 종사자의 자격, 인증, 승진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사실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케어닥 자체 내에서 이런 노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역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이긴 합니다. 글로벌하게 그 케어기버라고 하는 잡 포지션은 굉장히 공급 부족이에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데 소비자가 내려고 한 지불 이상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비용에 가까워요. 육아나 아이 돌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교학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돈을 쓰는 이유는 이게 리턴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부모한테 쓰는 돈은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크기 때문에 큰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매크로를 보면 청년분들이 이 업에 종사를 거의 안 하십니다. 이유는 미래가 산업은 성장하지만 그 직업적 커리어로서 만족감이나 커리어 디벨롭먼트가 안 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선행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시니어 케어의 케어기버라는 잡은 60대, 50대 여성분들 즉 장년층이 최저시급 어딘가로 일하시는 형태의 1순위, 2순위, 3순위 잡들 못 구했을 때 이 잡을 구하는 형태의 잡 포지션의 마켓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경쟁 포지션은 청소라든지 식당 일 혹은 그때 이제 어떤 비교돼서 간병 요양을 하는 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이거를 정부가 나선다고 하면 고부가가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느냐? 그 단순히 시급을 2배 주면 되느냐? 시급을 2배 주면 우리는 세금을 2배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중간에서 누군가 많이 떼먹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답은 뭐냐면 민간에서 고부가 일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든 밸류체인의 변화든 그 과정에서 혁신이든 기술을 통한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택했던 거는 초기에는 플랫폼으로서 밸류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플랫폼을 만들어낸 밸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대면했을 때의 밸류체인의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하우징으로 확장이 된 거는 그 하우징이란 공간에서는 큰 밸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했던 것이어서 이게 큰 시설에서 밸류체인을 만들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일어났을 때 비용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더 고임금의 고시급의 인력을 채용했을 때 베니핏이 생기더라. 이 포텐셜을 만들어 놓고 밸류를 바꿔야 된다고 봤고 그러면 이 힌트를 찾았을 때 이 방향을 가야 되면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초기에는 단순히 사람의 퀄리티가 문제다. 간병인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이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고 알선하기 전에 검증하고 자격을 넣는 걸 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예 인식을 바꾸자라고 해서 간병인 요양보호사라는 용어를 저희는 쓰지는 않습니다. 케어 코디라는 용어를 바꿔서 여러분들은 케어 코디네이터입니다. 현재는 레이버 잡을 하고 있지만 롱텀하게는 컨설팅 업을 하실 거고요. 병원을 찾아주고 보험을 연결하고 이런 업으로 바뀔 겁니다. 현재는 하지 않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가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좋은 서비스가 좋은 만족도로 가고 이게 좋은 케어로 가고 좋은 시급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사이클의 선순환의 시작이 이분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이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고 있는데 조금의 더 시간과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마르셀 매니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의 구조를 바꾸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이 플랫폼, 크라우드, 프로젝트 단위 노동 형태로 일하고 있지만 그만큼 고용의 지속성과 사회보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디스트 워크 원칙을 AI 시대에 맞게 재정의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AI 환경에서도 인간다운 노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청년을 보호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제 기준이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계십니까? Thank you, and that's indeed a very important question. The short answer is yes, we need a renewed social contract. And in the ILO,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been discussing at the organizational level, but also with governments, with employer associations, and with trade unions. A renewed social contract is essential for algorithmic and data-driven labor markets, because that's the reality. We're not going backwards. It will only accelerate. So the ILO 4 pillars for decent work, which are employment, job creation, employment conditions, rights,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dialogue, remain valid. That has not changed, and I believe personally that it will not change. But of course, it needs to be adapted to the new realities and to technological change. So we have three key priorities in the ILO regarding this. The first one is to uphold universal labor rights for all forms of digital work.
as new occupations emerge and new ways of working appear in different sectors, or even in new sectors that did not exist before, we need to adapt labor rights. So, for example, someone who works as data laborer, as I was mentioning earlier, these people may work for very little money, long working hours, and this is not regulated. So I do believe that we all deserve paid leave, health protection, parental leave, and another type of benefits. And these new occupations are not benefiting from that. So we need that. We also need to make social protection portable and adaptable. So before, we used to have a model in which we attended education, then we would get a job and stay in that job for the rest of our lives and get pension, you know, some benefits. And in my generation, it started to change. I never had the assumption that I would be doing the same job for the rest of my life. And that's the reality for most people. But newer generations are just seeing these things accelerating. And sometimes they're not just doing one job, they're doing 1, 2, 3, several jobs at a time, plus entrepreneurship. So what kind of social protection can we provide in these cases? Because they're not attached or linked to only one job. And then the third one is the reinforcement of social dialogue, because we need algorithm governance that ensures fair AI use at work. And for this, we are having different activities at the ILO. The first one that set up a blueprint for the topic was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n 2019 that established the human-centered agenda. So every technology, every type of new activity, occupation sector that we are developing should be human-centered. And this is, of course, aspirational. Technologies do not have emotions, but we can certainly establish parameters that do not make us lose humanity when we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use AI. And currently, actually this month, there will be discussions for a standard setting on platform work. So the idea is that occupations in the platform work will be will have some sort of standards that will be recognized as minimum standards to work all over the world. So it will be the same thing in China, in Korea, in Colombia, in Brazil, in France, and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platform work is global now. Employers can hire someone from India while the actual company is in the US, for example. We have many examples of this. And if we don't have labor standards, then there are big issues, including for economic fairness and competitivity. So the bottom line is that the goal is not just to protect jobs, but to ensure that technology expands human dignity and youth capability. 예, 감사합니다. 그럼 조성진 대표님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연구소 기반 딥테크 창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 연구자는 여전히 연구는 학문이고 창업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경우는 장기 투자형이어서 개발 기간은 10년이고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시작을 하더라도 또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경험에서 볼 때 청년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적 조건이 무엇인지, 또 정부나 대학이 이 연구 창업 브릿지를 촘촘히 잇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현실적 과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 뭐 청년이 일단 과학을 업으로 하려면 일단은 그 연구, 그 과학을 일단은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고 주위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논문으로 끝나고 환자들한테까지 닿는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오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일단 이런 연구와 어떤 산업을 이어주는 뭐 이렇게 저는 통역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통역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런 통역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시작한 것 같고요. 이 연구자는 일단 과학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산업은 시장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해 준 사람이 청년 창업가가 될 수 있으면 되게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과학을 세상과 대화시키는 일,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대학이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연구자한테 사실 요즘에 창업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창업해라라고 하지 말고 이 그 과학과 산업의 그 두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이 자기의 업이 되려면 이 자본보다 먼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통역할 수 있는 언어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성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있는데 여기 특임 교수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고 또 대통령 비서실의 일자리 수석으로도 1년 반 근무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 수석이라는 자리가 없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일자리 정부라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직을 떠난 이후에 저를 보면 최근에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묻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저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풀기 쉽지 않은 숙제이고 그게 일부 정책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뭐 오늘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창업 정책도 그렇고 뭐 교육, 산업 정책 이런 모든 정책들이 연계돼서 사실은 그 결과로서 나오기도 하고 또 청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되어야만 사실은 그게 매치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정책도 두지만 현장에서 실제 의욕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훌륭한 발표와 통찰을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 국제노동기구의 마르셀로 쿠아틀레 세고비아 매니저님 이 포럼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님, 큐어버스의 조성진 대표님 두 분도 회사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청년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청과 참여가 오늘의 세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이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로 서야 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아에로는 제도 틀에서, 케어닥은 돌보미 현장에서, 큐어버스는 과학기술의 혁신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생의 지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의미 있는 일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치의 재발견과 재구성을 이끌 주체가 청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기술과 인간, 산업과 복지, 과학과 윤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지 토론으로 머무르지 않고 청년의 교육, 고용, 창업정책 그리고 산업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 세 분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 공생지능의 현장을 경험하다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